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어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오후 11시 7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엔 영상을 안 올렸죠. 그 이유가 평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데이 트레이닝 종목도 대응 방법 이런 것들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걸 보셔야 되니까 제가 새벽에 올려놓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좀 쉬다가 이렇게 저녁에 좀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할 거고요. 그다음 뉴스 체크, 그다음에 실적주가 7월달 다가오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그 재테크 스터디에서 이제 그분들 모아놓고서 저희가 또 강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 이렇게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해요. 함께 해서 지금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이걸 어차피 녹화를 해서 고화질로 다시 저녁이나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뭐 그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지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지금 현재 500명대에서 400명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은 뭐 11월 달에 여행 재개 또는 집단 면역 이런 것들이 점점 형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도 변종 바이러스만 확산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렇게 점점 소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가을로 가면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은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더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전까지는 백신 접종자 수가 많아지길 바라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치면 사실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소폭 상승한 데 비해서 다우존스 여전히 많이 빠졌고요. 1.58%나 빠졌죠. 그리고 뭐 상해종합지수도 소폭 빠졌고 니케이 지수 좀 빠졌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우존스가 사실 지금 5거래일째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차트인데 최근에 좀 하락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좋진 않아요. 나스닥도 소폭 상승했다도 금요일 날엔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만 굉장히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글로벌 증시가 되게 중요한 거고, 물론 이런 뭐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기하진 않는다, 뭐 이런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발언들이 재차 확인됨으로써 안정세는 찾았고 국채금리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좀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엔 긴축 통화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전반에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가권 지수도 이렇게 0.41% 한국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빠졌고, 결국에는 제가 여기도 보면은 한국 증시만 지금 빨간색이고 나머지 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데 다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28%나 빠졌고,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전체가 좋지 않은데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만 막 날아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락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5년간의 박스피를 경험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보장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그 시점은 저는 최소한 9월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7월달, 8월달은 충분히 썸머랠리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런 것들이 성장주, 저점인 성장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긍정적이긴 해요. 성장주에는 마이너스 4.04%를 빠져서 1.4%대로 다시 안정세를 좀 찾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뭐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1132원. 그러니까 환율은 결국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외국인 수급이 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환차익을 노리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다행히 좀 소폭이라도 좀 조정을 겪고 있는 게 다행이고, 당연히 다음 주 트렌드가 좀 중요하겠죠. 그 수급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게 문제죠. 매도세 7천억이나 매도를 했고, 뭐 기관도 뭐 매도세를 했는데, 기관은 어쨌든 연기금 리밸런싱은 하반기에는 최소한 막 대량으로 올해 초처럼 대량으로 팔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를 버텨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가 볼륨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수급 동향을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들이 좀 있는 편이죠. 최근에 뭐 많이 오른 뭐 오슬람 뭐 이런 임플란트 기업들, 그런 곳들 뭐 어쨌든 2천억대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 마감을 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좋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세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도권화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엔 10월까지 제도권화가 완료가 되면 지금도 계속 상폐되는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을 막 공시를 하고 있죠. 그 주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어쨌든 주요 거래소 네 군데에 빼놓고는 업비트나 뭐 비썸 이런 데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부실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다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예전처럼 변동성이 큰 장은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자산의 이런 증식 수단,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이 될 것이고, 물론 우상향을 할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는. 한 뭐 트렌드를 5년 이상 보면은. 하지만 현재는 일단은 그런 올해가 특히나 한국 증시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많이 제도권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지하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매력을 많이 잃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 자금이 그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엔 다시 나스닥과 같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소형 주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런 대선 테마주 이렇게 지금 대선 시즌이 돌입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하루에도 10개씩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그냥 보합세 이 정도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먼저 볼게요. 역시나 이제 미국의 그런 다우존스 또는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들. 그래서 뭐 최근에 그나마 나스닥은 좀 반등을 했었지만 어쨌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발언 이후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도 13% 오르면서 20선을 넘어섰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코스피가 제가 볼륨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신고가도 더 갱신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아무래도 투자 자체의 심리가 위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횡보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 공포에 대해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한국 테이퍼링도 이제 슬슬 고민할 때가 좀 된 거고 파월 의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현재 그 경제 고용 지표의 상당한 추가 진전은 아직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지만 이슈형 요인이 크다라고 이번에 평가를 해서 그나마 이번 FOMC 회의는 잘 넘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도 안정이 되고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뭐 조기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은 있고 한국은행도 지금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서 이런 긴축 통화를 펼치게 됐을 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뭐 한국 증시도 금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달에 있죠. 그래서 28일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8일까지 보유를 해야 중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낫겠네요. 예. 뭐 KPX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SK 그다음에 또 다른데 아실만한 데들이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나금융지주 뭐 KCC 뭐 이런 데가 있네요. 그 유명한 곳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고 포스코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좀 횡보장에선 조정장에서는 우리를 좀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잖아요. 삼성전자도 너무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렇게 배당이라도 나오면 조금 뭐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배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KB, 신한, 우리 이런 금융주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특히나 미국 주식을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내일 상승하고 모레 상승하고 이번 주 상승하고 이런 주식이면 참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쨌든 은행 금리인 1%보단 높으니까 이렇게 배당을 좀 받아가면서 뭐 포스코나 이런 데도 배당이 되게 높죠. 그렇게 해서 뭐 장기적으로 진짜 은행 금리처럼 1년, 2년 보유하는 방식도 그렇게 뭐 한 달에 뭐 하다못해 10주씩이라 좀 사가는 방식, 모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죠. 그럼 변동성에 그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배당 준비하시는 분들은 28까지 보유해야 되니까 뭐 그 근처쯤에 좀 상승을 하겠죠. 아무래도 28일 근처 돼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카카오 목표 주가를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은 했고 결국에는 재료가 많잖아요. 굉장히 재료가 많아서 지금 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설명드렸던 SM 엔터테인먼트 그런
아무래도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 그것도 뭐 풍문에 대한 공시에 보면은 아직은 뭐 결정된 바 없다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왜냐면 카카오가 사실은 하이브나 이런 데처럼 콘텐츠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일정 부분 지분 인수함으로써 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웹툰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그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카카오는 아직은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것들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콘텐츠 사업을 좀 늘려가겠다. 카카오 스토리로 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뭐 아시다시피 17일에 예비상장 심사 통과하면서 그 기대감이 또 올라갔고, 카카오 커머스와의 합병,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상장 추진, 그다음에 뭐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인가 뭐 이런 것들 호재가 재료가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 또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전분기 대비해서 좋다라는 전망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사실은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그 카카오를 추천을 해줬었고, 왜냐면 주린이들이에요. 아예 주식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안 그래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3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사실 저는 이제 금요일에 정리를 하라고 했고요. 그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고, 어차피 사실 가는 주식이 많은데 굳이 카카오만 뭐 카카오가 사실 그렇다고 HMM처럼 오르진 않잖아요. 그런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은 시총 자체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렇게 아무리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아니어서,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한번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이라도 조정 오면 그때 다시 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뭐 10주든 20주든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는 분들은 평단가 자체가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오르던 내리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추매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단기 추매는. 어쨌든 금요일이라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월요일에도 물론 상승할 수도 있죠. 1, 2% 상승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추매는 하지 말자. 그러면은 내가 가장 고점일 수도 있다. 그럼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주식이든 간에 뭐 이렇게 조정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때 사시고 싶으면 그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신고가를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지금 41,000원이 신고가인데 거기까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돌파하면 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사실은 뭐 저도 뭐 일단 네이버는 보유는 하고 있고, 네이버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해지 전략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는데 4.58%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마이크로 테크, 뭐 인텔 이런데 반도체주가 다 금요일날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파가 사실 월요일에 반도체 주식에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가 여전히 저점이긴 한데 이게 언제 가냐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저는 한 8월 그렇게,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뭐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2분기도 좋진 않잖아요. 2분기 실적이 좋진 않아서 3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이렇게, 왜냐면 제가 말하는 부분은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랑 비슷해요. 삼성전자. 근데 반도체 쪽의 실적이 그렇게 막 1분기에 비해서 성장세가 크진 않기 때문에 결국엔 반도체 주식이 움직이려면 반도체 전문 기업이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들도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뭐 여전히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엔 3분기, 4분기 돼야지 그때 실적 예상 시즌이 되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버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7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7월 말 정도에 보통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는 곳들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성장주가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계속, 제가 5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5월 한 중순에 가치주는 약간 꺾이면서부터 아무래도 미국의 증시도 보면은 나스닥의 이런 스펙주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장주들이 급등하는 걸 보고서 아무래도 그 급등세가 한 달 내내 지금 유지되고 있죠. 어저께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에도 성장주 쪽으로 준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섹터는 이제 제가 일단은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라법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한참 많이 밀던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1월 달에 되게 잘 가던 주식들이 지금 한동안 조정을 겪었고 지금 이제 다시 잘 가고 있잖아요. 올해 이번 달 초부터 6월 초부터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테슬라 산업군 투자법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 일단 전기차죠.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 그다음에 배터리 관리 사업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항공우주, 스페이스X 항공우주 사업, 솔라시티 태양열 사업. 그래서 그 주식들인데
결국은 이 주가 흐름이 이게 금요일 종가거든요. 다 좋아요. 뭐 기아, LG전자, 현대위아, 만도, 그 전기차 파트 다 좋죠.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달 동안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뭐 LG화학 뭐 이런 데도 최근에는 좀 물론 그 리포트 때문에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반등을 했고,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태양열 기업들도 요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태양열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거의 2주 내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제가 항공우주 쪽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뭐 상승세가 좋고 신고가 달성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산업군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여전히 LG전자가 못 가고 있어요. LG전자가 제가 추천을 한 이후에도 사실 그게 뭐 현대위아나 이런 자동차들 다른 섹터들보다는 훨씬 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기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LG 마그나가 제가 결국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설립을 다시 하잖아요. 조인트 벤처를.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나온 그 기사가 다시 언급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 LG전자가 어쨌든 전장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쉐보레 볼트라든지 뭐 제규어 아이스페이스라든지 이런데 주요 부품을 공급한 성과를 이미 거둔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터 및 인버터 부품 역량을 가진 LG전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파워트레인 및 샤시 내외장지 경쟁력을 갖춘 마그나가 7월 달에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현대차와의 이런 협업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현대차는 이미 현대위아와 마그나의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마그나 파워트레인,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연결 고리가 또 이어지게 되면 좀 더 뭐 약간 시너지 효과도 날 수가 있겠고, 여전히 사기가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파트만 좀 보면 LG 마그나가 이제 7월에 출범하면 올해부터 벌써 5천억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거죠. 매출 평균 성장률이 2025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될 것이다. 그만큼 매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사업을 정리를 했잖아요. MC 사업을 정리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장 사업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마그나가 이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뭐 주가 못 가고 있어서 충분히 사기 괜찮은 자리고, 6월 18일자 그 LG이노텍도 결국에는 그 마찬가지로 이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부 그 증권사 리포트도 좀 좋게 나온 게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여기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리스크였던 것들 좀 해소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래도 이노텍보다는 저는 투자한다면, 이왕 투자하면은 저 같으면 그냥 LG전자, 그리고 제가 LG도 말씀드렸었죠. LG도 저번에 인적 분할 이후로 많이 떨어져서 지금도 사기에도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LG 이노텍이든 LG 전자든 LG 화학이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본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린 이후에도 계속 좀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말 그대로 바닥을 다진 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저는 셀트리온 제약 쪽이 좀 더 변동성이 있는 편이라서,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키노라주 수출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매출액도 보면은 지금 2021년도에 상승을 하죠. 상승하고 좀 그런 내용들. 매출액 증가율이 39.8%, 영업이익률이 41.4% 이렇게 증가, 순이익률이 32.1%, ROE도 22.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보시면 좋겠고요. 재무제표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제가 이제 올리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고화질로 바뀌거든요.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때 설정을 고화질로. 근데 이게 올리자마자는 그게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인코딩 하는 시간이 또 HD 화질로 그 유튜브 자체에서 인코딩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한 아침 정도, 지금 제가 오늘 밤에 올리는 거니까 아침에 보시면은 다 이 글씨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설정을 고화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그 일목구명표에 이제 그 일단은 구름대는 뚫었고, 그다음에 후행 스팬도 지금 후행 스팬보다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바닥 쪽에서 추천드리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못 뚫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다고 뭐 차트가 정배열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그 주식으로 좀 변모를 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기다 또 이런 레키노라주의 긍정적인 소득들, 결국에는 뭐 유럽의 수출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더 상승하겠고, 다른 거보다는 사실 합병 이슈가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회사 차원에서 그 합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매수를 한 거거든요. 저는 12월 달에 벌써 매수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한 20% 되는데 한때는 마이너스 한 50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그때 저도 이제 물론 그때 수익 실현 다 하고서 다시 들어간 게 이제 물린 거죠. 그때 저는 한 5천 정도 수익 실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뭐 1월에 아예 처음 투자했다 이러시면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제 데이 종목들을 두 종목씩, 한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좀 급등한 게 많았고, 한 90%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생각하면 안 돼요. 하락하면 이거는 제 예측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급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세력의 이런 어떻게 보면 매집 이런 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일 상한가 간 것들 중에서 힘이 좋았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심리를 역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시초카에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당연히 흐름이 굉장히 또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최소한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이 주식이 아침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왜냐면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장초에 대응 가능하신 분은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10% 20% 생각하지 마시고 한 5%만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그래도 커피값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락을 하는데도 들어가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사실은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락하고서 다시 반등까지 보는 거는 어느 정도 더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올려드리는 취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포트폴리오의 90%는 다 대형주고, 지금까지 제가 뭐 한 6개월 동안 2억 정도 수익 실현한 것도 대부분 다 대형주로 낸 거지, 저는 단타는 사실 이제 요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만 요새는 장이 굉장히 행보장이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 테마라는 어쨌든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눈으로만 보셔도 공부는 됩니다. 이게 보통 9시에서 9시 한 10분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런 흐름들, 세력들의 흐름들만 봐도 충분히 공부가 된다는 거고, 제 예측과 달리 처음부터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한 7%대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반등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반등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뭐 지나가는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물린 분들은 한 뭐 예를 들어서 5% 이내다 이러면은 바로 저는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날도 그 누리플레이 지금 그 다음날 급상승을 했잖아, 22%까지.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선주는 약간 순환매예요, 순환매. 뭐 특별히 그 후보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세종시에 대한 또 언급이 있거나, 원전에 대한 뭐 후보들의 언급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손절하시면 또 그 손해가 폭이 크니까 좀 물리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선 시즌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입절하신 분들, 뭐 슈팅 나오신 분들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5%라도 챙기고 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만약에 한 5% 정도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좀 기다리시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은 써 있는 종목들 좀 창피한데 다 테마주예요, 다 테마주.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테마주만 매매를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형주들은 이번 달에 거의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다음 달에 매도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또 수익 실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 저는 단타는 진짜 잠깐 하는 거지 이게 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6월 6일자, 지금 6월 6일이라고 써있죠. 6월 6일자에 중장기로 보유할 만한 좋은 주식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도 제가 미래우주 쪽, 항공우주 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첫 번째 주식으로 뽑았고, 물론 다른 것들도 많죠. AP위성, 뭐 항공우주 이런 데 다 많은데, 저는 어쨌든 하나는 대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한 대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항공우주 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다른 것도 물론 계열사들도 있지만 이쪽으로 아예 산업을 정했기 때문에, 또 ESG 뭐 이슈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방산을 좀씩 줄이고 결국에는
이런 항공우주 쪽으로 집중할 그런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보유하면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가 또 금요일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제가 추천했을 때가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만 잘라왔는데 6월 6일 날 했으니까 6월 6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4일자로 보면 되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 4% 정도 상승을 했죠. 4% 46,500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 전에 좀 고점일 때 뭐 매도를 했다면, 저는 사실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조금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굳이 슈팅했을 때 뭐 물론 매도를 해도 되지만, 매도하고 다시 사 그러면 최적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고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뭐 6개월 이상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가시면 되고, 어쨌든 상승세가 좋다라는 얘기고, 제가 현대위아도 6월 6일 날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도 물론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저는 원픽은 당연히 현대위아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대위아가 제가 방송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한 13% 정도는 올랐죠. 13% 정도 올랐고 지금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두산 퓨어셀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기 보유하기 좋은 주식으로 제일 픽으로 원픽으로는 두산 퓨어셀 설명드렸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그 상승을 했고요. 6월 4일 대비죠. 6월 4일 대비. 그리고 CS인드도 말씀드렸는데 CS인드는 사실 좀 고점을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 4% 정도 지금 수익, 그때 만약에 사셨다면은 제가 6월 6일 방송했으니까 6월 7일 월요일에 사셨다면 그 정도 수익은 냈고, 고점에서 만약 매도하셨으면은 한 8% 정도는 수익을 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좀 좋은 주식들, 제가 오늘도 뭐 LG전자도 말씀드렸고 셀트리온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6월 6일 방송 보시면은 제가 정리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중장기, 물론 그 중에서 좀 많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있다, 그럼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으면은 그런 건 좀 조정 오면 들어가겠지만, 아직 좀 못 오른 주식들은 당연히 지금 매수하기도 좋은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관점을 좀 가지시면 되고, 한 8월 정도 돼서 제가 한번 좀 흐름이 세계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다 이러면 아마 이때쯤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때쯤에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던가,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쪽으로 좀 옮겨 가시던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다우존스가 5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 환율 상승도 좀 부담감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외적인 환경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 것은 그나마 금요일에 좀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7월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가 뭐 온라인 다트나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것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가치주는 아닌 것 같고 성장주 중심으로.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가치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또 조선주도 최근에 또 한 3, 4일 동안 많이 빠졌죠. 그런 것들, 또는 포스코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는 좋지만 당장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한 2, 3주 이상 보고서 지금 매수해 두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다진 성장주, 또는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많이 빠진 가치주, 그 정도를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의 종목은 장초에 하락하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라이브 내일은 한 11시 반부터 1시 정도, 1시 한 20분까지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보실 분들은 보고, 아니면 녹화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대학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원래는 경매를 좀 오래 한 사람이고, 주식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는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어서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창업,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절세, 주식, 이렇게 얘기를 다 할 거라서 주식도 한 3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지금 7월달 재테크 스터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 스터디거든요. 그거를 모집하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방송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내일 방송은 그거 대체 내일 녹화하는 유튜브 라이브 그거 올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12시 딱 땡 하자마자 지나면은 그때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월요일에 대한 대응, 이런 어떻게 보면 대의 종목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는 이제 월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꿈 꾸세요. 법학자 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